무기가 이 정도는 돼야 괴물 아닙니까? 맞으면 확 갑니다. 네.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MC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뭐 얘도 괴물이긴 하죠. 예. 예. 근데 괴물이 많네요. 네, 상대 입장에서는 예. 우리 입장에서 진짜 나옵니다. 아? 진짜 나옵니다. 바퀴 하나 둘. 뒤가 나오면 이거 세는 맛이 있거든요. 한참 걸려요. 이거. 진짜 옆으로 예. 본게임2 시청자분 중에 아마 이 영상 안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 현무5가 드디어 그 모습을 실물을 여러분께 이제 공개했습니다. 압도적인 위용으로 자주국방의 견고함을 과시한 현무5. 야, 그 늠름한 자태에 우리 모두 진짜 뭐가 차오르고 진짜 가슴 웅장함을 느꼈는데, 아니 뭐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관계자로서 더 그러셨죠. 한 12, 3년 전에 이게 개념이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이렇게 현실로 나온 걸 보니까 너무 그냥 가슴이 감개무량하고, 야, 진짜 개발자분들, 그다음에 이거 추진했던 모든 관계자분들 진짜 I love you. I love you 나왔습니다. 원쌤 어떻게 보였어요? 처음에 보면서 뭔지 몰랐어요. 저희 뭐가 나온 거지 지금 이러다가 ICBM이 나온 건가 하다가 딱 보면 그런 느낌이 들죠. 뭐 우리 다른 나라 영상에서도 많이 본 그런 그 크기와 규모인데 그러다가 이제 눈치를 채면서 드디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근데 진짜 딱 봐도 이 무기는 이 현무5는 이제 일반적인 그 보통 미사일이랑은 레벨이 다르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동안 이제 현무5 베일에 가려줘서 야, 이거 뭐냐 하면서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본 게임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해결해 드려야지, 그렇죠? 그럼요. 사실 이제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수식어도 정말 가지각색이었어요. 지대지 탄도 미사일, 뭐 초정밀, 초고위력 미사일, 초대형 벙커버스터,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괴물 미사일. 이렇게 다 굉장히 정말 다양한 수식어들이 붙었는데 현무5는요. 지난달 76번째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실체를 공개하면서 다양한 이름에 걸맞는 위용을 위풍당당하게 입증했습니다. 이거 현무5라고 안 하고 조용히 있었으면 진짜 전 세계에서 온갖 궁금증 다 만들어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이거 ICBM이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렇게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ICBM이 아니라요. 이 현무5가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이 아니라 바로 벙커 버스터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벙커를 버스터, 날려버린다. 블록버스터 할 때 하듯이 날려버린다. 지하에 있는 군사시설을 폭격해서 사실은 거의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자, 목표가 뭔지는 감이 딱 오시죠? 우리 그는 기본적으로 그 평양의 아파트는 관심이 없습니다. 평양의 쇼핑센터 저럴 때 우리의 타겟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체육시설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병원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겟은 뚜렷하죠. 맞습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현무5 지나갈 때 우리 우비 입으신 그 우리 관객분들이 선물게 얼마나 만나고 싶으셨는지 아무튼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반갑게 맞습니다만은 북한의 일부 사람들은 일부 계층은 분명히 잠자기 어려울 것 같아요. 편히. 그렇죠. 현무5가 공개된 후에 이제 북한은 많이 깎아내렸죠. 흉물이다. 그쪽 보기 그렇겠죠. 좀 몸집만 비대하고 쓸모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깎아내렸는데, 근데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런 북한의 민감한 반응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뭐 누구나 생각해도 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싶은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총 중량이 일단 36톤인데 최대 탑재 가능한 탄두 중량이 8톤. 현존하는 재래식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운데 일단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이고, 또 북한이 최근에 공개했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인 화성포 11다 4.5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소위 북한산 이스칸데르 KN-23의 개량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초대형 상용탄도 4.5톤을 장착한다고 밝혔는데 사거리는 320km고요. 하지만 이 4.5톤도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현무 5의 8톤에 비하면 뭐 그야말로 체급이 절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 체급이 절반이면 이게 진짜 엄청 차이 아닙니까 사실은. 네. 경기를 안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 반칙이냐고 완전히 이거. 근데 딱 스펙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게다가요. 또 있어요. 또 예. 있죠. 예, 현무 5는요 세계 최강의 최대의 벙커버스트라고 알려진 미 공군의 GBU-57 몹.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관통력을 자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GBU-57이 네. 몹, 이게 Massive Ordnance Penetrator. Massive. 이게 Massive. 자, 이제 주로 그 B2 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 여기 정말 커다란 폭격기에 탑재돼서 투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요, 아무리 그 폭장량이 크고 막 거의 막 폭격기에 준한다는 F-15 K조차도 이거 달 수가 없어요. 정말 특대 사이즈입니다. 길이가 6.2m, 직경이 0.8m, 무게는 거의 한 13톤. 예. 크기가 넉넉한 이 GBU-57 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그 관통자 안쪽에 2.7톤 정도의 고폭 화약이 채워져 있습니다. 고포약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지하 시설은 뭐 150에서 200m까지, 자 콘크리트로 강화된 지하 시설 같은 건 60m까지 관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뛰어난 지하 관통력 때문에 북한을 겨냥한 슈퍼폭탄이라고 불렸고요. 그야말로 김정은 벙커도 단 한 발로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를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이 B2, 뭐 B50이 날아오면 김정은이 벙커 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 예. 그러니까 그냥 이 폭격기만 오면은 그냥 난리 그냥 그 하는 겁니다. 네. 예. 하여튼 그 북한의 김정은은 참 여러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 김정은용 벙커버스도 만들고 있으니 오, 그렇죠. 네. 그렇죠. 한국에서. 예. 맞춤형. 아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김정은용이죠, 뭐냐면요. 뭐. 사실은 자기가 이건 저거 한 게 이건 스스로 이건 그렇게 가져온 죄가를 치르는 것이 자 2010년 천안함, 연평도 그 이후에 네. 우리 군이 모여서 과연 어떤 무기를 보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무기인 겁니다. 예. 자, 그런 만큼 정말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뭐 성능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 60m를 뚫는다는 뭐 미국의 초강력 벙커버스터보다 이게 뭐 더 뛰어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탄두가 뭐 아까 2.7톤 얘기 나왔지만 지금 이건 8톤이니까 네. 콘크리트 관통 능력이 100m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도대체 콘크리트 그 100m면 그이 레미콘이 몇 배가 이거 부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그걸 뚫어요. 말이 콘크리트 두께 100m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같은 그 열 압력탄을 현무 5 탄두에 내장했을 경우에는 벙커버스터가 아니라 지표면에서 이제 폭발을 시킬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 바로 이제 전술 핵무기급의 위력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군은 북한이 만약에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징후를 이제 딱 보이는 경우에 좀 최악의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현무 5 한 20-30발을 통해서 평행을 아예 초토할 수 있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현무 5가 만약에 평양을 향해서 20여 발이 발사가 되면 그 결과는 세계대 2차 대전 당시에 원자폭탄 떨어졌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네. 방사능은 없지만 그쵸. 이제 비슷한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엄청난 위력을 우리가 갖췄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와, 핵이 아니어도 그 정도의 파괴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군요.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 이거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전에서 계속 뭐 투입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얼마 전에 눈으로 목격했죠. 그 이제 중동 현지 일자로 하면 9월 28일이었어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벙커버스터를 포함한 폭탄 100발을 순식간에 순차적으로 투하를 해서 자 레바논의 그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 그 지휘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을 했고요. 이 이스라엘의 그 정밀 공습에는 BLU-109, 뭐 블루 109라는 벙커버스터가 동원이 됐어요. 나스랄라는 당시에 이제 지상에서 한 18m 정도 아래 지하 7층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벙커에서 회의 중이었다는데요. 여러 층으로 나뉜 벙커가 이렇게 있으면 요걸 다층을 퉁퉁이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소위 연쇄 폭발을 통해서 통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2초에
한 발씩 100여 발의 폭탄을 연이어서 투투투투투투 떨굽니다. 그래서 자 먼저 투하한 폭탄이 위쪽 콘크리트를 박살내면 다음 폭탄이 아래 콘크리트를 박살내고 퉁퉁퉁퉁 내려가서 터지는 그런 작전인데 결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 7월에도 그 하마스 기입으로 공격할 때 비슷한 방식의 벙커버스터 투하 작전을 진행해서 효과를 검증을 했었고요. 나스랄라 제거 일주일 후에 헤즈볼라의 새로운 수장 또한 같은 방식으로 공습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 대 전투기가 투입되고 무슨 뭐 2초 단위로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매번 그렇게 벙커 부수기가 어려운 겁니까? 그냥 한 방으로 끝내면 안 됩니까? 그렇죠.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네. 한 방으로 끝낼 만큼의 그 이 미사일이 되려면은 우리 현무 5를 사가셔야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무기가 사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미국의 슈퍼 벙커버스터, 우리의 현무 5 아니면 없는 겁니다. 그럼 진짜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힌 게 이 헤즈볼라 이게 뭐 전 세계 이거 토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있다가 바로 또 우리가 국군에나 이걸 또 공개를 했으니까 타이밍 우린 사실은 뭐 어떻게 야 니네 제발 딴 생각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좋은데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네. 됐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현무 5의 위력은 BL 블루 109의 10배에 가까운 거니까 예. 한 방으로 수백 발 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미국이 개발한 이 블루 109의 탄두 무게는 870kg이거든요. 근데 현무 5는 8톤, 심지어 뭐 9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 10배, 10배니까. 그렇겠네요. 예. 또 우리나라는 이 블루 109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과거 걸프전에서 이rak 스타로 등급했던 벙커버스터인 그 GBU-28도 또 도입을 했고, 이 GBU-28은 미국이 지하 30m 정도 깊이 벙커에 있는 이라크군 사령부를 당시에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한 벙커버스터였죠. 공중에서 투하던 뒤에 목표물에 도달하는 그 항공폭탄, 소위 네. 말하는 우리 공군은 F-15K 전투기에 운용하고 있고요. GBU-28은 2톤 정도 탄두를 탑재하게 되는데 강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일반 토양 50m, 화강암 안발 30m, 그리고 강화 콘크리트 6m를 뚫을 수가 있는데, 역시 GBU-28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레이저 유도 타격 시스템이다. 이런 이제 첨단 유도 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전투기가 목표물에 쏜 레이저 광선을 쭉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아주 정확한 위치로 폭탄을 유도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이지만 뭐 현무 5 같은 위력을 가진 건 아니고. 와, 우리 진짜 벙커버스터에는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더지 잡으려면 망치가 커야죠. 맞다. 그 예전에 뭐 1땅굴, 2땅굴, 3땅굴 그랬던 북한 아닙니까? 요즘도 맞습니다. 그런 안보 교육 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그 땅굴 그쪽 아닙니까 또 북한이?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예. 지적하셨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 하마스의 벙커, 땅굴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사시에 그 북한의 지하 군사 시설을 전부 다 파괴해야 됩니다. 북한이 이제 1970년대부터 땅을 깊숙이 파서 소위 전 국토의 요새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의 각종 지휘 시설, 대피 소동을 구축해 놓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무기 보관 같은 것도 이제 그쪽에서 하고요. 심지어 이제 외신에서는 헤즈볼라가 북한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광대한 그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쩐지 잘 뚫긴 하더만요. 헤즈볼라도. 예. 뭐 거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이게 사실이라면은 북한의 지하기지 건설 기술이 헤즈볼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중동 지역의 토양 보면요, 사실은 뭐 그 석회암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굴착이 쉬운데. 석회하면 잘 이렇게 좀 부스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근데 한반도는 화강암 지역. 화강암 지역이니까 레벨이 레벨이 다르죠. 예, 땅 파기의 레벨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런 데 쓰이는 거 가지고 어려웠고 정말 단단한 견고한 벙커를 파괴할 기술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도입했던 블루 109, 그다음에 뭐 GBU-28 이런 거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길고 이제 위력이 센,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전술핵급이라고 표현하는 GBU-37, 53 이런 거는 미국이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미국이 안 파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렇죠. 뭐 기술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예. 그 진짜 북한이 계속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우리 직감끝 아닙니까? 끝까지 쫓아가려면 현무 5가 당연히 뭐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벙커버스를 전투기로
폭격기로 투하를 한다고 네. 본다면 우리는 이제 탄도 미사일에다가 고중량 탄두를 장착하는 방법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가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게 1974년이었으니까 오래됐군요. 예, 이때는 뭐 되게 사연이 많죠. 복잡한. 그리고 50년 동안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관련 기술을 계속 쌓아온 것이고 그 현무 시리즈를 살펴보면 이미 현무 1은 다 퇴역을 했고요. 현무 2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네. 현무 3는 순항미사일로 그렇게 개발이 됐죠. 그리고 2021년에 접어들어서 현무 2를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인 현무 4 시리즈가 등장을 하는데 현무 4-1은 지대지, 현무 4-2는 함대지, 현무 4-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렇게 이제 나눠졌습니다. 현무 4는 이제 2톤 이상의 탄도 무게하고 500km가 넘는 사거리를 자랑해서 되게 화제였는데 사거리 800km일 때 탄도 중량은 2톤. 예. 그리고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이면 탄두 중량이 이제 4톤에서 5톤으로 더블 이상. 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사거리하고 탄두 중량은 반비례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무 4 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양궁할 때 보면 카메라 네. 이렇게 깨지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2021년 9월에 국방부가 공개한 현무의 시험 발사 모습이었죠. 단 한 발로 이렇게 정말 홀인원, 뭐 불사 이렇게 표현할 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하 깊숙이도 들어가서 저렇게 저기서 막 터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깊숙이 들어가서 폭발해서 가공할 만한 지하 관통 능력을 보여줬는데 또 뒤늦게 밝혀지는 사실이 있었죠. 이거는 보안 유지를 위해서 현무 4가 아니라 사실은 탄두 중량 2톤짜리 현무 2를 대신 공개한 것이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탄두 중량이 뭐 4톤씩 되는 이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초이기 때문에 기밀 사항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극비 무기를 숨기기 위해서 약간 사기를 예. 살짝 친 건데. 그 정도의 군사 정보는 보호해야죠.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신 보여줬다고 알려져 있고, 당시에 진짜 현무4 미사일은 350km를 날아가서 3m 안팎의 정확도로 탄착을 했다고 하니 요거보다 약간 빗나갔을 수 있겠지만 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력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 뭐 충분히 그 명중이죠. 근데 아무튼 언제부터 이게 현무5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 언제쯤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그 천안 연평도 공격을 받고 네. 난 다음에 그 이듬해였어요. 이듬해에 자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이런 행동을 막고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리도 미국처럼 슈퍼 벙커버스터를 만들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 미사일로 개발하는 게 당시에는 불가능했어요.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제 또 한 번 일어나면서 5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으로 제한을 했던 게 이게 4톤으로 늘어나고 800km 미사일은 500kg 됐던 게 2톤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벙커버스터 제대로 된 벙커버스터를 외양상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연구진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는 하고 했지만 실물을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지침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한 거고요. 근데 2021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아예 해제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된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그야말로 한 50여 년 동안 그동안 쭉쭉쭉 쌓아놨던 탄도미사일 기술에 우리의 기술에 또 우리가 그간 집념을 가지고 개발했던 벙커버스터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는 8톤짜리 괴물 미사일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현실에서 적에게 그 공포에 있어서는 핵무기의 버금가는 그런 재래식 무기를 개발에 성공하게 된 거고요.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의 집념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라는 이 집념의 산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현무5는 그야말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느 벙커에 어디 숨어 있건 간에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으로 쫙 없앨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 8톤짜리 탄도 제일 놀란 거는 북한이겠습니다만 두 번째가 미국이 놀라지 않았을까? 얘네들이 미사일 지침 풀어주면서 설마 8톤짜리를 8톤을 만들었어 걔네가? 리얼리? 아유시오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현무5 겉에서 봤을 때 위험은 정말 빵빵한데 이제 실질적으로 스펙을 하나 이렇게
분석해 볼까요? 예, 그런데 이 스펙이 대부분 2급 비밀이에요. 지금도. 아, 그 2급 비밀이요? 예, 2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럼 수준의. 저희가 여기서 공개해서 안 되죠, 그러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진 내용은 있으니까 네. 또 우리가 뭐 영상으로 본 것도 있고요, 대충. 맞죠? 네. 네. 그걸 토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현무5의 전반적인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ADD가 담당을 했고요.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특수 차량이고 보시면 예. 네. 그 발사대와 미사일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5의 길이는 15에서 20m,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원통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경은 약 1.6m, 발사 중량 36톤. 어마어마하죠. 예. 또 2단 고체 연료 엔진을 로켓을 채택을 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인 8톤의 탄두를 탑재했을 때 현무5의 사거리는 300km쯤 되니까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200km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전에서 쏴도 사실은 평양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8톤의 탄두를 단 상태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엄청납니다. 쐈는데 이거 요격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요격 그 체계도 많은데 요격되거나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북한이? 자, 일단 현무 5가 하강할 때 속도를 봐야 돼. 하강 속도를 봐야 돼. 보통 탄도미사일이 마하 4에서 5 정도 속도로 하강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 요격할 수 있게 미사일들이 만들어지는데 현무 5는 아마도 최대 속도가 마하 10 이상. 마하 10 이상. 예. 물론 이제 목표는 한 마하 20 정도 됐으면 하는데 음속이 마하 1이 시속 1224km니까 마하 10이면 12,240km. 그러니까 1초에 3.4km 날아가서 북한 전역을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현무5는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북한이 지금 가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어림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400 정도 도입한다고 해도 뭐 가능할까 말까 이럴 텐데 사실 요격하는데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거의 무시하고 뚫고 내려가서 튕겨. 뭐 튕겨 나가는 것까지 아니지만 예. 팅.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100m를 들어가서 이게 폭발을 할 텐데 근데 사실 뭐 탄두만 잔뜩 키운다고 뭐 1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죠, 그게? 그럼 원리만 따지면 간단합니다. 일단 높은 곳에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네. 무게하고 가속도로 땅속 깊이 파고들게 한다라는 뭐 간단한 물리 법칙을 사용하는 건데 이제 그걸 구현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겠죠. 네. 일반적으로 벙커버스트의 탄두에는 곡폭 화약인 그 트라이토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TNT하고 알루미늄 가루를 8대2로 섞습니다. 알루미늄 가루요? 네, 그래서 폭발력이 20% 이상 높아지게 되는 그런 폭발물이죠. 그래서 벙커버스트는 일단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때 중요한 것은 역시나 목표물에 도달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고 내부로 파고든 뒤에 폭발을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폭발을 하긴 해야죠, 1차 폭발을. 왜냐하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지표를.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2차 폭발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이런 이제 두 단계의 방식을 거쳐야 되는 거죠. 탄두 앞에 뭐가 더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탄두가 맨 끝인 줄 알았는데. 이런 구조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밖에서만 거대하게 터져버리고 네. 뭐 안에서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대표적인 항공폭탄인 벙커버스터 GBU-28을 예로 들면 폭격기나 전투기에 실려서 이제 투하가 되죠. 그러면 바로 폭발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1차로 폭격이 터지면서 파고드는 효과를 크게 만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지하에서 2차로 다시 폭격이 터진다. 그래서 지하 기지를 초토화시킨다. 이런 구조입니다. 일단 깊게 파고들어서 폭발하면서 지하 시설에 주는 피해를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폭탄이 최대 관통 깊이까지 도달한 후에 폭발할 수 있도록 지연 신관이라는 걸 또 예. 설치를 하게 되죠. 폭탄이 땅을 뚫고 들어가는 동안 막 중간에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목표물까지 가서 터져야 되니까. 마지막에. 예. 그래서 목표물에 충돌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뭐 사이즈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뭐 GBU-28이나 현무5나 뭐 원리는 뭐 대동소이하겠죠? 기본적인 뭐 물리적인 원리는 비슷한데 사실 장점이 더 있죠. 현무5 쪽이. 예. 왜 그러냐 하면은 폭탄이 뭐 콘크리트든 뭐든 이렇게 잘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에너지를 증가시켜야 그만큼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왜 물리학 기본 공식이 있죠. 에너지의 공식은 이렇게 되죠. E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땅을 뚫고 들어가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은 질량입니다. 무게죠, 무게 그냥 네. 쉽게. 그리고 v는 이제 속도. 일단 우리가 두 개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무거워야 된다. 질량. 그러니까 8톤. 예. 예, 18톤. 그리고 빨라야 된다. 마십 이상. 예, 이 두 개를 충분히 충족시킬수록 강력하게 땅속으로 파고들어서 폭발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무5는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아주 우주까지 완전히 올라갔다가 그런 다음에 마 10 이상의 속도로 내려 꽂히는 그런 이제 폭탄이 되는 거고 이때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계속 이제 쌓이면서 마지막에 땅에 이제 떨어질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관통 능력을 폭탄과 상관없이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갖게 돼버리는 거고 이게 바로 현무5를 괴물 벙커버스터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8톤 이것만 강조했는데 마10 이상의 속도 어쩌면 이게 뭐 그만큼 또는 그 이상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오려면은요 결국은 발사가 고각 발사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 위쪽으로 쏘는 거요? 예, 그렇죠. 북한 보통 이제 시험할 때 많이 고각 발사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를 정확하게 부시려고 하면은 속도하고 각도 쫙 그렇게 해서 낚싯이 이제 공기 저항이 증가하면서 속도가 쏙 줄어드는데 현무5는 고각 발사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지하 관통 능력을 높여 나간다라는 거죠. 예. 벙커버스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벙커는 예전부터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군사작전에 지휘소로 사용되는가 하면 주요 무기를 비롯한 군사, 물자, 식량, 의약품 등을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51년에 전쟁이 좀 한참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견된 독일의 벙커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발견돼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정체가 무엇일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951년) 폴란드 바비에 돌리에서는 어지러워진 마을을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쓰레기를 치우며 열심히 정리하던 중 작업자들은 예기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무너진 벙커였죠. 잔해를 치우고 조심스레 벙커 문을 연 작업자들은 그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일제히 놀라고 마는데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유럽 전역을 화염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손쉽게 스탈린을 제압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독일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패하면서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결국 베를린의 함락과 함께 독일은 패망하며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을 맺었죠. 최초 침공을 당했던 폴란드는 이후 동구권에 편입되어 국가 재건을 이루어 나가면서 안정을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바비에 돌리는 지리적 요충지로 전쟁 중 피해가 다른 것보다 컸던 탓에 1951년까지도 전쟁의 상흔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무너진 잔해 사이로 제2차 세계대전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벙커가 발견되는데요. 전쟁 당시 독일은 동부전선에서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곳곳에 지하 벙커를 설치했는데 연합군의 폭격으로 무너졌던 벙커가 6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흙더미에 쌓인 지하 벙커 입구를 개방하기 위해 잔해를 치우고 있던 바로 그때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놀란 작업자들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다급히 입구를 찾았고 얼마 후 벙커의 문이 열리는데요. 피골이 상접팔이 많지 마른 몸에 수염이 가슴까지 길게 자란 한 남자가 벙커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놀랍게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폐색이 짙어진 1945년 오랜 전쟁으로 지친 한 무리의 독일군이 무사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며 퇴각하고 있었는데요. 한숨 돌리던 것도 잠시 그들의 머리 위로 연합군의 폭격이 쏟아졌고 공격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던 중 우연히 지하 벙커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숨기게 되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계속 이어진 폭격에 벙커 입구가 무너져 막히면서 독일군 6명은 꼼짝없이 벙커에 갇히고 마는데요. 적군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아군이 구조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무려 6년이나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6년을 벙커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생존과 관련된 법칙 중에 333 생존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공기 없이 3분까지 살 수 있고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6명의 독일군이 들어간 벙커는 식량 창고를 겸한 곳이라 먹을거리가 충분했고 벙커 내 공기는 폭발로 손상되지 않은 환풍기를 통해 들어왔으며 물은 폭격으로 생긴 벽의 균열 사이로 흘러들어왔죠.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지고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구조대는 오지 않았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야 말았죠. 전쟁이 끝난 것을 알 리 없었던 독일군 2명은 급기야 희망의 끈을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2명의 군인이 더 사망했고 결국 6명의 군인 중 단 2명만이 남게 되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벙커에 갇힌 지 4년쯤 됐을 무렵엔 가지고 있던 초가 모두 떨어져 더 이상 벙커 내부를 밝힐 수조차 없게 되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를 버텨냈고 그렇게 벙커에 갇힌 지 무려 6년이 흐르고 나서야 그들은 기적적으로 발견되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분명 2명의 독일군이 서로 의지한 채 6년을 버텨냈다고 했잖아요. 제가 방금? 그런데 어째서 발견된 생존자는 1명이었던 걸까요? 살아있던 2명의 독일군은 밖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드디어 탈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혹여라도 그들이 그냥 지나칠까 싶어서 그나마 더 힘이 남아있던 1명이 입구를 향해 달려나갔는데요. 그 순간 강렬한 햇빛이 안으로 들이닥치면서 독일군은 안타깝게도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2년을 보낸 신체의 자율신경이 놀라면서 심장마비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결국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군인만이 무사히 구출되었고 이후 건강을 회복한 그는 고국인 독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임팩트가 너무도 컸던 탓에 이들의 이야기는 폴란드 신문은 물론 미국 타임즈에까지 실리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소설가 장폴 클레베르는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더 블락 하우스라는 소설을 집필했고 1973년에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인류 최악의 전쟁으로 평가받지만 그 이면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벙커에서 6년을 버틴 독일군의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방어 공간이 벙커라는 것을 실제로 입증해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혐오5가 공개됐을 당시 주목받았던 게 앞서도 영상 나왔는데 그 발사 차량 그리고 발사관 뭐 이런 것들이 왔는데 진짜 전 이 차량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발사관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이 텔은 차축이 9개에 바퀴가 총 18개죠. 그렇죠? 이게 뭐 몸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 공개됐던 그 현무2C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혹은 이제 현무4 발사 차량 5축인데 그렇죠. 5축 10륜. 근데 이거는 9축 뭐 거의 뭐 2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이게 바퀴 수만 놓고 보면은 이 현무5가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ICBM 그 화성 18형 요 발사 차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발사관 자체도 한번 볼게요. 요즘 얘는 네모나잖아요, 얘는. 그렇죠. 현무 2C, 현무 4 네모난데 얘는 좀 동그랗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또 다른 원통형 발사관을 가진 북한의 ICBM. 그다음에 중국의 둥펑. 다 원통형 발사관.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지대 딱 세워놓고 지지대로 딱 받쳐놓고 난 다음에 곧바로 쏠 수 있게. 그 보세요. 이 지지대 이 유압 실린더 보이시죠? 이게 뭔가 했더니 땅에 닿는 지지대군요. 예, 이렇게 세워놨을 때 워낙 딱 무거우니까. 돼야 되니까 예.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큰 힘으로 발사가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무5 딱 보고 이거 ICBM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뭐 충분히 받을만 하네요. 완전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그 말은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중량이나 추진체 추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발사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ICBM 같은 방식으로 현무5를 원통형 발사관에 탑재한 이유는 콜드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가요? 네네. 콜드런치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발사 차량에서 일단 수직으로 이제 튕겨내잖아요. 가스 같은 걸로. 그런 다음에 공중에서 점화를 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로켓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이 콜드런치를 하려면 미사일하고 발사관이 서로 꼭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켓을 쓰면은 발사관이 헐거워도 그냥 로켓의 힘으로 날아가지만 콜드런치는 가스 압력 같은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밀어줘야 돼요. 차이가 나면 세겠군요. 예. 무격이 안 맞으면. 그렇죠. 그래서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특히 수직 콜드런치 방식은 원통형 발사관을 쓰는 것이고, 그것이 현무5의 발사관이 원통형인 이유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커지니까 원통으로 바뀌었군요. 근데 그때 또 화제됐던 게 일단 그 발사관의 사이즈도 올라왔습니다만 그 뭐죠? 옆으로 가는 거 횡이동 그걸 뭐라고 하죠? 개거. 그죠. 아니고 농담입니다. 공직용어입니까? 측면기동. 그렇죠. 예. 장난쳤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그 신기했어요. 뭐 옆으로 막 가는데 그 바퀴가 막 틀어지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45도 꺾어가지고 주행하는 걸 이제 측면기동. 보기에만 신기한 게 아니라요. 사실 이거 현무5에 반드시 써야 되는 기능입니다. 차가 이거 너무 커요. 이게 사실은 막 산악지형이나 이런 데 가서 막 터널 같은 데 숨어있다 나가서 쏘고 그래야 되는데, 차 자체에 선회를 갖다가 되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해서 어떠한 곳에도 이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죠. 사실 이런 뛰어난 기동성 바탕으로 적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터널이라든가 그런 산악지형이나 이런 데서 이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고 적은 그냥 뭉개지는 거죠.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현무5는 생긴 거는 진짜 괴물인데 정말 매력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게다가 현무5는 지금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가 됐지만 사실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RBM급 이상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탄도 중량만 조절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현무5는 탄도 중량이 8톤일 때를 기준으로 사거리가 300km이기 때문에 단거리로 분류가 되지만, 탄도 중량을 6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600km가 되고요. 예.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통상적인 탄도 중량인 1톤 정도가 되면 사거리가 5,000km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기본적인 사거리가 3,000에서 5,000 정도니까 거기에 이제 속하는 그런 비거리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충분히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군에서 현무5 다음 버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층 발전된 그 현무 개발 착수 이제 진행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무 시리즈의 이 매력은 계속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벌써 다음 스텝을 고려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름이 이제 현무6 이렇게 되는 걸까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뭐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당장 우리가 현무5를 만든 것만 갖고도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탄도 줄이면 5,000km 날아간다면서요. 그럼 뭐 나는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뭐 북한은 지금 뭐 15,000km까지 날리는 미사일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15,000km를 날릴 건 아니지만 그럼 거기엔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탄두가 장착이 될까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내려오는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를까요? 어쨌거나 이 모든 그 추후의 모습은 김정은이 네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달려 있다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네. 그럼 이게 실전 배치된 겁니까? 그래서 유사시 진짜 만약에 그런 일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럼 바로 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부터 시험 발사 해가지고 해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끌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현재 양산에 돌입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아마 뭐 연간 최대 한 70발 정도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몇 발을 만들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용은요, 지난 국군의 날에 새로 창설된 전략사령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KAMD하고 킬체인은 합참에서 다 이제 연합사에서 다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모든 전군이 다 하는 임무인 거고, 이 전략사령부는 그야말로 우리는 한 놈만 노려, 한 고기만 제거해. 그래서 이 함부로 핵이나 이런 것들을 못 쏘게 하는, 그래서 그런 사실 KMPR에 집중이 돼 있고 그 이외에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파 이런 작전들 같은 것들, 그래서 한반도 전구에 작전되는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지휘를 하는데, 그래서 현무 5 포함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00톤급 잠수함, 거기서도 지금 이제 현무 4-4 미사일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F-35 스텔스 전투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작전 통제를 이 전략사령부가 하면서 거기 가서 어디 없애, 주석궁 완전히 박살내, 그러면 이제 가서 임무를 하고 오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에도 ICBM을 통제하는 그 사령부가 있죠. ICBM,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누가 하냐? 전략사령부. 스트래테지 커맨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 우리 한국 전략사가 그렇게 해서 미국과 공조해서 한미 핵 재래식 통합의 발전을 논의하고 훈련 실시도 주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핵 재래식 통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핵 없잖아요. 미국은 핵 없죠. 있죠.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재래식 능력인데, 우리도 있지만 주한미군 재래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핵 능력으로 북한이 핵 쏘고 하는 걸 억제하면서, 그래서 우리 재래식 무기들을 이 핵 사용 국면에 적당히 서로 정확한 임무들을 배분해 가면서 적이 핵을 함부로 못 쏘게. 만에 하나 쏘더라도 이 재래식 전력 갖고 그것을 핵 전력 당연히 같이 동원되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간다는 것이 이 CNI, 그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에 뭐 보복한다, 북한 핵 억제한다 그러면은 좀 말은 좀 많이 했는데, 솔직히 약간 전략적 자산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략 자산 언제 와요? 전략 자산 언제 와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이 전략 사령부를 통해서 북한의 핵 공격,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이런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나쁜 짓을 하면은 현무 5가 찾아갑니다. 예. 예. 문을 두드리진 않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아무튼 뭐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전략사령부, 전략사령부, 그리고 뭐 현무 5 정말 든든한데요. 그래도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번에 이스라엘 공군이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제거 작전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뭐 벙커버스터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게 중요하죠. 어디 있는지, 그렇죠. 안에 지금. 그 회동 장소를 정밀하게 타격했다. 이제 이게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정보망의 위력은 옛날부터 유명하죠. 그 모사드라고 불리는 정보 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현재 적 지휘관의 회동 사실들을 거의 다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 언제든 가능하다는 식의 그런 얘기 다시 발표를 했죠. 그렇게. 그래서 뭐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현무5의 작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능력이 강력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국의 이런 정보 지원 없이 독자적인 감시망을 이 정도로 구축하고 있지 못하죠, 아직은. 그래서 이런 우리가 훌륭하게 개발한 괴물 벙커버스터인 현무5 등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 정보 공정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별개로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정보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자주 국방을 책임질 정말 강력한 한방, 직강 끝의 정말 뭐 대표적인 무기죠. 현무5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두 분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벙커버스터의 개발 뭐 이런 것도 다 이어져야 될 텐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무 5에 관한 아이디어 회의에 이제 저도 뭐 일부 이제 예전 아주 예전이지만 그러니까 2011년대 시작될 때 같이 이제 좀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제 사실 이것을 기획하면서요, 우리는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 네, 또 무슨 정말 말인지, 안타까운 예. 진짜 예, 지금도 참을 수 없는 예, 네. 북한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생각을 해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등장할 때까지 무려 한 12년, 13년의 기간 동안 정말 그것을 실제 실현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개발자들, 그다음에 이 실무자들이 얼만큼 노력을 했을지 그 노력에 참 뭐라고 할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핵처럼 이렇게 막 낙진이나 피해를 부수 피해가 없이 딱 정말 나쁜 짓한 정말 나쁜 그런 존재들만을 꼭 집어서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만든 우리 체계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수뇌부만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대전은 다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한 대만 올라가면 다 사촌이고 형제고 뭐 친구고 부모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말 많은 고민 끝에 탄생된 그런 무기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역시 한도의 무게를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도 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더 멀리도 날아갈 수 있고 꼭 필요하다군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함께 갖춰간 그런 무기로서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현무5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개발하시느라고 고생하셨던 우리 연구원분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대통령상 받고 뭐 이렇게 이렇게 금일봉 받고 그런 과정은 있나요? 공개는 안 돼도? 뭐 이제 계속적으로 국가가 최대한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또 어떤 식으로든 당연히 고생하신 만큼의 이렇게 뭔가 보상이